나는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종종 머물곤 했다. 할머니 댁은 산속에 외딴 채로 떨어져 있어서 밤이 되면 고요함과 어둠이 사방을 감싸기 일쑤였다. 여름 방학이 되면 나는 이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곤 했지만 어느 해의 여름 방학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겼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유난히 바람이 거세었다. 대나무가 바람에 시달려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나는 그 소리에 잠을 설쳤다. 할머니는 내가 잠을 못 이루는 줄 아시고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다. 예전엔 이 산에 도깨비가 살았단다. 그 도깨비는 사람의 영혼을 훔쳐간다고 해서 사람들은 해가 질 때면 산에 들어가지 않았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였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나는 잠을 청하기 위해 억지로 눈을 감았고 겨우 잠에 들려는 순간 창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누군가 휘파람을 부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내가 잘못 들었겠거니 하며 다시 잠에 들려고 했다. 그러나 휘파람 소리는 가까워졌고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렸다. 마치 집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처럼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당겼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곁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휩싸였다. 계속해서 휘파람 소리와 더불어 집에 나뭇 가지들이 긁히는 소음이 나를 괴롭혔고 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서야 겨우 잠시잠에 들었던 나는 창밖을 확인했다. 그리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집 주변의 흙바닥에는 분명히 사람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밤새 귀신이라도 들렀던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장난치러 온 것일까? 혼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할머니에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젯밤의 일을 말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다. 어쩌면 도깨비가 너를 시험한 걸지도 모른단다. 겁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찾아오는 법이거든. 이후로도 몇 번이나 할머니 댁에 갔지만 근한데없는 휘파람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처럼 산속의 그 고요함 속에서 때때로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는 없었다. 지금도 그 여름밤에 소름 끼치는 기억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방학을 이용해 잠시 시골 외할머니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은 작은 농촌 마을에 위치해 있었고 밤이 되면 무서우리만 채 고요했습니다. 도착한 첫날에는 외할머니가 정성스레 준비해 주신 저녁을 먹고 할아버지께 들려오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할머니가 주신 이불을 덮고 방에 눕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던 중 갑자기 창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사람 목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때문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서움을 무릅쓰고 창문 쪽을 바라보니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심히 눈을 감고 착각일 거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나와 놀자, 나와 놀자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 저는 할머니께 어젯밤 겪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은 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봤던 곳이란다. 자신이 아닌 다른 아이가 창밖에서 자신을 부른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덤덤하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런 일은 다 지나간 줄 알았단다. 그렇지만 가끔씩 그 아이가 찾아오면 그저 잠시 놀아주면 언제나 그렇듯 사라질 거야.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나름대로 이해하려 노력하며 다시 그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 나와 놀자. 이번에는 겁에 질리지 않고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소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밤의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마치 그 소리가 제 행동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머니 댁에 머문 며칠 동안
모든 것은 평화롭습니다. 떠나는 날 할머니께서는 그저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며 잘 해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그 목소리는 꿈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도시로 돌아간 저는 가끔 그때의 일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여전히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확답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마치 어릴 적 친구와의 짧은 재회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쩌면 그 아이가 다른 유령이나 악령이 아니라 단지 외로운 아이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 마을을 떠올리며 언젠가 다시 방문할 날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그 아이는 창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기숙사에서의 이상한 경험이라는 주제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학 시절에 어느 한 학생이 겪었던 기이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나는 학교 기숙사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머물던 방은 복도의 끝쪽에 위치해 있었고 항상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엘리베이터 근처의 소녀 동상이 기괴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불안감이 엄습했다.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난 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깨어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지나고 있었고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내 방 앞에서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같은 층에 사는 친구들에게 이러한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 발소리의 출처를 알아내고자 결심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방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그러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깜짝 놀라 다시 방으로 돌아오려 했을 때 소녀 동상이 눈에 들어왔고 자세히 보니 동상의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이후로 나는 그 동상을 지날 때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고 발소리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꿈속에 나는 그 소녀 동상과 비슷하게 생긴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고 어느 날 아침 기숙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소녀 동상과 똑같이 생긴 그림자가 잠시 보였다 사라지기도 했다. 점점 공포감이 쌓여가던 어느 날 내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창문 쪽에서 스산한 기분이 들었다. 문득 눈을 돌리자 창문 밖에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창문에 희미한 손자국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경험이 우연의 일치일까 싶어 나는 더욱 깊은 조사를 해보기로 했다. 학교 도서관에서 기숙사와 관련된 일들을 찾아보던 중 그 기숙사 건물이 세워지기 전 그 자리에 오래된 병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구 끝에 밝혀진 바로는 그 병원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소녀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과거의 사연을 알고 난 후로는 발소리도 줄어들고 꿈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복도를 지날 때마다 뒤를 한 번씩 돌아보게 되는 것은 여전했다. 기숙사를 떠난 지금도 그 동상의 미소는 잊을 수가 없다. 네 번째 이야기. 내가 이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이 일은 몇 년 전 여름, 정확히는 8월의 끝 무렵에 일어났다. 무더운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를 탐험하러 가게 되었다. 그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듯한 인상을 주었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괴담이 돌고 있었다. 우리 무리는 총 5명이었다. 탐험을 즐기는 우리에게 그 폐가는 더없이 매력적인 장소였다. 그날 밤 우리는 손전등과 간단한 비상식량을 챙겨 폐가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모두는 섬뜩한 기운을 느꼈지만 누구 하나 겁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풀려 있었다. 폐가는 예상보다 더 큰 규모였다. 거대한 대문을 열자 녹이 마른 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며 우리를 맞이했다.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이상하게도 내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깔끔했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꽤 정돈된 모습이었고 가구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거실 벽에 걸린 커다란 초상화였다. 초상화 속 인물은 중년의 남자였고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보는 이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초상화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첫 번째 방은 서재였다. 고풍스러운 책들이 가득했지만 대부분 제목이 없는 고서들이었다. 한 친구가 책을 한 권 뽑아들었는데 그 순간 모든 불이 꺼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초조함에 우리는 손전등을 켰지만 모두의 불빛이 이상하게 깜빡거렸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우리 모두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다.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2층이었다. 계단은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우리의 발소리를 증폭시켰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우리는 각각 둘씩 나누어 다른 방들을 탐색하기로 했다. 내가 친구 수진과 함께 들어간 방은 아이의 방으로 보였다. 작은 침대와 장난감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갑자기 그 방의 장난감 상자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수진과 나는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순간 쏟아지는 차가운 공기에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상자 안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언가, 사람의 형체를 한 인형이 들어있었다. 인형의 눈에는 작고 붉은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저 인형일 뿐이라며 안심하려 했지만 인형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았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뛰쳐나왔다. 다른 친구들과 합류하여 폐가를 빠져나가기로 결심했지만 그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출구로 가는 길이 이상하게 꼬여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방으로 이어질 뿐이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었고 마치 집이 우리를 가두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결국 중앙 로비로 돌아왔을 때 아까 보았던 초상화의 남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는 공포에 휩싸여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에 있는 힘껏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한 친구가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작은 문을 발견했고 우리는 그곳을 통해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아침이 밝고 있었고 그제서야 우리 모두는 안도감에 휩싸였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폐가에 가지 않았다. 돌아와서 확인한 결과 그곳은 몇 년 전 화재로 폐허가 된 집이었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없었다고 한다. 그날 이후로 그곳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은 지나친 호기심을 경계하길 바란다.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는 법이다.